시청자 여러분, 세계정세부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 10년 동안 동아시아 지정학의 무대에서 조용한 관찰자에 머물러 왔던 일본이 이제 침묵을 깨고 먹구름 들이운 지역 한복판에 이 벼락 같은 경고음을 울려 붙였습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네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곧 전쟁 발발의 시점이 될 것이라고 직설럴 구이스난지 공방간나고 이기 그기로관나 한모무크군 티바간나 가가 삽다 했습니다. 웨이스의 외교 수사를 둘러댈 여지조차 남기지 않은 이 발언은 국제 여론을 뒤흔들었을 뿐 아니라 이미 금이가 있던 도쿄와 베이징 관계의 심장부를 한 번 더 후비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도 그걸 아직도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어떤 나라처럼 말은 유연한데 현실은 이미 전쟁 직전에 딱딱한 긴장 상태로 굳어져대라. 하이 군지 공운 소미니사레 라치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녀는 중국이 대만을 향해 감행하는 어떠한 군사 행동도 일본 자위대의 직접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오그라이다나 이스네 근런디 그넬 그시라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곧 일본이 군사적 정면 충돌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며 그 상대가 부상하는 초강대국 중국일지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과거비 아보니 겐바 파법에 묶여 전쟁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일본이 이제는 스스로를 전면에 세우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국제규범을 무시한 뒤 동아시아의 희액을 각분내간다 법불나가 군달 대이어들도 더 이상 남의 전쟁을 구경만 하고 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10월 40일 발표된 중국 지도부의 공식 성명은 일본이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무모하게 대만 문제에 무력으로 개입한다면 의지와 정신력이 강철 같다고 주장하는 묵컴가 이 해방군의 손에 그 철저한 패배를 맛보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붓던 러시아가 서방 을리 인송 잉시아난 잉산선시 이산시 사마이에 내뱉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레포토리입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힘을 앞세워 상대를 겁주려는 방식만큼은 여전히 구식입니다. 긴장은 시시각각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때 파피의 평화 헌법에 의해 손발이 묶인 채 숨을 죽이고 있던 일본은 다시 전면 무대로 돌아와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동중국해와 대만을 완전히 중국 역시 한치도 물러설 기색이 없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순식간에 꺼지지 않는 거대한 화염으로 번질 수 있는 형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첫 번째 오판과 첫 번째 폭발음이 모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참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과연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일본 골본적 항컴과의 군건전 유컴바의 중국 사이에서 이 역사는 한덧 단 한 번도 평온하게 잠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두 동아시아 국가는 깊고 그 어두운 상처를 서로에게 남겼고 그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못한 채 다시 피를 흘리기
세계대전 당시 제국 일본은 나치 독일의 못지않은 공포를 아시아 전역에 퍼뜨렸고 특히 중국은 일본군의 무자비한 전쟁 범죄가 집중된 주요 희생지였습니다. 1945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진 듯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비무장화 정책 아래 일본은 한동안 평화국가의 모범처럼 포장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최첨단 기술, 다소 독특한 대중문화 산업이 일본의 대외 이미지리지란 간자이시 총과 탱크 대신 캐릭터와 게임이 일상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역사 기억은 쉽게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베이징은 깊은 경계심을 품은 채 일본의 전쟁을 일으켰던 가해자가 다시 분열을 갖추기 시작할 때 피해자 쪽에서 경고등이 켜진 것은 아닙니다. 그 경고등은 요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더욱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다시 현실 정치의 언어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27일 프랑스 24 채널은 도쿄가 대만 인근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은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어떤 외부 세력도 집문가에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더 이상 외교 수사가 아닌 사실상 전쟁 언어입니다. 세계가 카리브해 인근의 다른 분쟁에 시선을 빼앗겨 있는 사이 동아시아 전자이익 두 섭돈만네 콤폼쿠마 구름이 켜켜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은 방관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지역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전략적 지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격동의 동아시아 정치 판도 속에서 일본의 새 총리 다카이치 사네라는 이름은 중국뿐 아니라 서방의 권력 중심부에서 또 강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다카이치 총리는 제국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저질렀던 만행,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향한 전쟁 범죄에 대해 그 심각성, 축소하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관측통들은 도쿄가 과연 과거에 피 묻은 역사를 진심으로 직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궁극주의 부합두캄캄컴스런 궁후끼니 준비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거주지를 공격하면서도 끝까지 우리는 해방하러 왔다고 주장하는 장면과 겹쳐 보이는 대목입니다. 과거를 축소하고 현재를 미화하는 자들일수록 미래에 더 큰 전쟁을 부르는 법입니다. 일부 서방 인사들은 다카이치의 강경한 이미지와 단정한 외모에 매료되어 그녀를 일본판 마거릿 대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여러 전문가들에게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영국의 전 총장 옌겐nem데 매매하게 (1988년에) 다칸뎀네 그치의 나치 정권의 전쟁 범죄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며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인물입니다.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유럽 사회가 배운 최소한의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총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태도는 베이징뿐 아니라 워싱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 다카이치 총리에게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온갖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던 트럼프조차 자제를 입에 올릴 정도라면 동아시아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 수위에 가까워졌는지 굳이 수치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전선이 예상을 넘어 고칸마 함다점모 울고킨나 인다산 를 보였을 때 서방이 뒤늦게 충격을 받은 장면과도 겹쳐집니다. 모두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는 끝까지 엑셀을 밟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이 긴장 상태는 더 이상 양국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동아시아 안보, 나아가 세계 질서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위협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특히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는 서랍 속에 조용히 넣어둘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온갖 전략 발언과 군사 공약, 그리고 베이징의 격렬한 반발은 모두 깊은 역사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잊어버린 듯하지만 이 이야기는 18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국 일본은 그해 청왕조와의 그의 전쟁을 시작했고, 이는 양국 간 정치 군사적 충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승리 이후 일본은 당시 중국의 영향권에 있던 한반도를 장악했고, 이어 대만, 당시 포모사로 불리던 섬까지 손에 넣어 있었다. 완콘세레미아. 1931년 일본은 만주 지역을 군사력으로 점령하는 작전에 나섰습니다. 남만주 철도 부설 구간에서의 사건을 구실로 일본군은 만주를 장악하고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권을 세웠습니다. 만주국은 실질이 일본 제국의 대륙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궤적은 중국의 정치 기억 속에서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늘 극도로 경계해 왔습니다. 오늘날 도쿄가 안보 전략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대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의 강한 반발은 어찌 보면 예상 가능한 수순입니다. 강경 발언 뒤에는 동아시아 권력 균형의 재편이라는 더 큰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과 중국이 과연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나 싶다. 승천다 낸던 굽나남 내야암다. 네, 니 스나 돔남 공개시 예 곰나 곰다 프렌드 시차십 이 아니면 역사라는 이름의 긴 그림자가 다시 한번 21세기의 전략 지도 위를 뒤덮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937년 12월 제국 일본군은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여러 역사 자료에 따르면 약 3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과 전쟁 포로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난징 대학살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중국인들의 집단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히스토리아 밀리타 리리탄리가 2021년 8월 29일자로 발표한 글은 이렇게 전합니다. 1937년에 시작된 중일 전쟁에서 일본군은 자신들이 우월한 인종이라고 믿었고 중국인을 열등한 존재였다면 척그 존론요 인샤템마텐로 돈원 쿠이츠토 톤네 툼삼니엔 취급한 몸막함 있으며 선라텐노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 러시아가 보이는 태도 속에서도 비슷한 오만함이 느껴집니다. 전쟁은 언제나 상대를 열등정케 한네 예존케 예 공담 가장 잔혹해집니다. 그러나 난징의 비극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 731 부대는 전쟁 속 반인륜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군의관 시로 이시이가 이끌던 이 부대는 생물화학전 연구를 명분으로 동물 실험 대신 사람을 이 대상으로 한데 거대한 극도로 그 잔혹한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중국인이었고 감염 실험, 생체 해부 등 상상하기도 힘든 방식의 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여기서 과학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고문과 살육을 정당화하는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멕시코 언론 밀레니오가 2024년 5월 21일자 기사에서 묘사했듯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 제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와 통제력을 잃은 과학의 잔혹함이 맞물린 지점에서 시로 이시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유산은 의학의 발전이 아니라 인류 양심에 새겨진 깊은 흉포는 이런 사건들은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의 일본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이 대만 문제를 포함해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려 할 때마다 베이징이 역사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단지 선전전이 아니라 진짜 트라우마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트라우마를 필요할 때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솜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할 때 사용하는 서사와 닮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731 부대의 연구 자료를 전부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본 결과 새로운 의약품도 혁신적인 의학적 발견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체계적으로 조직된 고문과 살육의 기록뿐이었습니다. 기록된 전쟁 범죄 가운데는 2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강제로 일본군을 위한 성노예로 동원된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다수는 한반도와 중국 출신 여성들이었습니다. 엘 오렌몬드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어떤 여성들은 하루에 70명에 이르는 남성을 상대해야 했고 피해자 수는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에 이르렀으며 일부는 겨우 12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전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며 오늘날까지도 한일, 중일 관계에서 건드리기만 해도 큰 파장을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이른바 상코 작전, 다시 말해 태워 없애고 죽이고 원칙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는 한 지역의 저항을 통째로 지우기 위한 총력전 전략이었고 민간인 역시 제거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자료는 중국에서 일본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이들이 최대 3천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이는 당시 스페인 인구를 웃도는 규모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놀라운 사실은 계속됩니다. 이 잔혹한 범죄에 관여한 이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731 부대를 이끌었던 시로 이시이는 국제법정에 서지 않았고 도쿄 니시야마 지역에서 평온한 삶을 누리다 1959년에 사망할 때까지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역사 자료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 부대와 중국 내 전쟁 범죄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한 비공식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워싱턴은 냉전에 대비해 일본을 동아시아의 전략적 동맹, 곧 소련과 중국을 견제할 전초기지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는 뒤로 밀려났고 지정학적 실용주의가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큰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덮였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에너지와 무기이게티야 천스프로 에너지가 여전히 이어지는 몇몇 국가들의 태도와 겹쳐 보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피해자보다 계산기를 먼저 꺼내드는 이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1949년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베이징과 도쿄 간에는 새로운 전략적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을 향해 나아갔고 일본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서방의 핵심 그 핵심이 도천넘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질서가 들어섰다고 해서 이 중국인들의 기억 속에서 일본군의 침략, 학살, 노예화의 기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는 국제법의 정의로운 판결로 제대로 치유되지도 않았고 할리우드식 대서사 영화가 만들어져 위로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다룬 수많은 걸작 영화들이 서방 사회의 집단 기억을 다독이는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했다면 동아시아의 희생자들에게는 그런 문화적 치유의 기회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카이치 사네가 총리이 오른 역공적이고 현대적이며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스타일이라고 지켰던 분위기는 곧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수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은 중국에서 참회하지 않는 일본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야스쿠니는 단순한 전몰자 추모 시설이 아니라 전범으로 규정된 인물들까지 함께 기리는 논란의 공간입니다. 베이징 방송들은 이 장면을 반복 재생하며 일본의 재무장을 비난하는 단골 소재로 활용합니다. 상징적 행보에 그치지 않고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방위 역량을 전면 재구축하는 작업을 밀어붙였습니다. 국방 예산 증액, 대만 방위에서 일본의 역할을 명시하는 발언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동맹의 포위망 강화로 보이고 중국인들에게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대륙 전체를 위협하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쿄의 권력 교체 때문이 아닙니다. 현재의 경제 군사 환경이 과거 한 차례 아시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조건과 다시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일 갈등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나 통상 갈등을 넘어 해소되지 않은 집단 기억이 다시 정치 무대로 복귀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련 붕괴 이후 정리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인 것처럼 말입니다.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기억 이외에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작고 외딴 섬들로 이루어진 영토 분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섬들은 전략적 가치만 놓고 보면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센카쿠 제도라 부르고 중국이 디아오이다오라 부르는 그 섬들입니다. 이 섬들은 동중국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면적은 크지 않지만 베이징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해상 출구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일본은 이곳에서 해상 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상하이, 샤먼 그리고 중국의 주요 해군 기지에서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항로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은 이 섬들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 합니다. 일본이 이 지역에 대한 그 시료 지배를 강화하면 중국의 해양 팽창 전략 자체가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의 계산 속에서 출구를 틀어쥐고 있는 세력은 언제든 장기판의 적수로 간주됩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함정을 보유한 해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정 수는 약 395척에 달하며 이 숫자는 2030년경 435척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 수가 291척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수치상 규모는 이미 중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프랑스 이수 24 채널은 푸젠급 항공모함을 두고 중국 군사력의 새로운 얼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을 실전 배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항모에는 미국이 독점해 오던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무거운 무장과 연료를 가득 실은 전투기를 이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처럼 항공모함 중심의 원양 해군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11척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항모는 3척뿐이고 그마저도 원자력 추진은 아닙니다. 대신 중국은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듣는 잔찬나는 이스난건 샴추와 연안 작전에 적합한 전력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와 이 동중국해에서 실질적인 통제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입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 모든 바다를 누비는 글로벌 해군이 아니라 주변 해역을 확실히 움켜쥐는 지역 해양 패권입니다. 이런 목표 아래 중국은 분쟁 해역에 인공섬을 대거 건설해 군사 기지화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가운데 일부가 사실상 움직이지 않는 고정식 항공모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대립은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라 21세기 최대 해양 패권 경쟁의 핵심 고리 가운데 하나로 봐야 합니다. 중국은 이미 많이 남중국 만남 칸난난의 소멈 준난 이엔난 이적 목표를 하나 달성했습니다. 인공섬을 위해 전투기, 방공 시스템, 미사일 발사대를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입니다. 대비하여 2017년 5월 29일자 분석에 따르면 이 중국은 해저에서 퍼올린 수백만 톤의 모래를 이용해 산호초를 대규모 군사기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인공섬들에는 최대 3.5km 길이의 활주로가 건설되어 폭격기, 대형 수송기, 최신 전투기의 이착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기지들은 항공모함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하면서 원정 함대 없이도 상시적인 군사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히스토리아 밀리타르는 2024년 11월 8일 기사에서 2013년 말 이후 약 1년 반 만에 이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일대에 7개의 인공섬 건설을 완료했다라고 전합니다. 이들 구조물 위에 항만, 공항, 다층 방어 시스템이 갖추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이른바 구단선 정책의 산물입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지도 위에 그어놓은 이 선은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걸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역에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여러 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영유권 주장이 겹쳐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복수 국가의 권리가 중첩되는 구역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지도에 그렸으니 우리 것이라는 논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일방적 주민 투표로 병합선언하며 이제는 우리 영토라고 강변했던 장면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분쟁 당사국들은 결국 이 문제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했고 2018년 재판소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군사기지 건설과 무장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선박 2척이 필리핀 선박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긴장의 수위가 얼마나 위험하게 올라가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에서 러시아와 서방 함정이 위험한 근접 기동을 벌이는 장면과 비슷한 불안정성이 동아시아 바다 위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에는 경제와 에너지라는 명확한 답이
해상 교역량의 약 40%가 이 해역을 통과합니다. 일본의 경우 원유 수입 물량의 약 60%가 남중국해를 지나가야 합니다. 중국은 이 비율이 홀나을스나 이 큐시나 이 군노파 이 군노카 약 80%에 달합니다. 이 항로가 봉쇄되거나 특정 세력에 의해 통제될 경우 두 나라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 때문에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초강대국이지만 워싱턴의 우선순위는 때때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기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직면한 안보 위기보다 대미 무역 수지 적재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벡터 인터내셔널은 4월 2일자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30%에서 35%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으며 4월 9일까지 새로운 통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제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군사화하는 와중에 미국과 일본이라는 핵심 동맹 간 균열을 초래할 수금엔 언다대한 안남 움직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일부 서방 국가들이 테러 제재 수위를 두고 서로 갈등을 빚었던 장면과 비슷한 고민이 이 지역에서도 전자 2, 3, 앞서 APF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일본 총리였던 이시바 시게루에게도 강한 관세 압박을 가해 도쿄가 통상 전쟁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양보를 고난 이 고나드 오만 칸단고는 날 얻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결국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임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인물이 다카이치 사네였습니다. 그녀는 미국과의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 문제에서는 보다 독자적인 노선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쿄 방문 당시 양측은 국방비 재기안전단은 국군감량액이라는 핵심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을 기존의 1%에서 2%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지 워싱턴을 향한 성의 표시가 아니라 베이징을 향해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뒤로 숨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0월 24일자 보도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첫 국정연설에서 다음 회계 연도가 끝나는 이듬해 3월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2%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후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제한적 방위 정책을 사실상 뒤집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퍼센트라는 숫자는 나토에 더 깊이 관여하는 몇몇 유럽 국가들의 4%, 러시아의 5%에 비하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4위 경제 규모를 가진 일본이 늘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증액을 감수하겠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단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수치는 프랑스와 영국 두 전통적 유럽 군사 강국의 국방비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국방비 증액은 전략적 공백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아닙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급격히 커지는 중국의 군사력과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대응 방식은 동맹국들에게 적지 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쿄의 전략가 칠리 혹시 이만큼 이국의 인구 안보
이 공약이 과거만큼 견고한가라는 근본적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얼마나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개입할지 역시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본은 더 이상 관찰자의 자리에 머무르려 하지 않습니다. 자국 영토 방어를 넘어서 지역 안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행위자로 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단순한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일본이 서태평양, 특히 대만을 전방 방어선으로 인식하고 이 지역 안보를 떠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는 새로운 팽창주의의 부활이라기보다 전쟁과 불안정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적응 전략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물론 베이징의 시각에서는 일본의 어떤 재무장도 위협으로 포장되겠지만 정작 중국 스스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사실상의 기정사실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행동을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의 주변국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을 가하는 이중잣대가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목격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치열한 안보 재편 과정이 통제 가능한 경쟁으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전면 충돌로 미끄러질 것인지입니다. 다음 전개를 함께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계정세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정세부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